아버지를 위로하고 싶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의 한을 일부 풀어주게 되었다. 내가 자연건강법을 공부하고 둘째를 낳아 자연육아를 한 기록,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를 낸 것이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한 달 만에 2만 부가 넘게 팔렸을 때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셨다. 책을 쓰고 그 책이 2만 부 이상 나가면 그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걸로 봐도 돼. 그건 판검사, 사법시험 붙은 정도의 의미가 있는 일이다. 나는 속으로 하필 비교해도 사법시험이야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계셨으므로 내 마음과는 달리 엉뚱한 질문을 하고 말았다. 아버지, 내가 판검사 된 정도로 의미 있는 작가가 되었으니 아버지 마음을 좀 푸세요. 아버지, 효경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 회의상이 효지시하여 입신 행도하고 양명어 후세하여 이현 부모함이 효지 종야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기쁘지 하고 짧게 답하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정도로 한이 풀리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잠시 아버지가 침묵하셨다. 그러다가 쯧 하고 입맛을 다셨다. 이러다가 큰언니 얘기부터 내가 영문과에 가지 않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아버지의 푸념이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 나는 서둘러 아버지 앞에서 물러났다. 내가 베스트셀러의 작가로 지상파 TV 여기저기에 나가 썰을 풀고 다닐 때 아버지는 내가 출연한 방송을 단 한 편도 빼먹지 않고 보셨다. 한 번은 3부작으로 방송에 출연하기로 했는데 방송사에서 2부작으로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다. 아버지는 3부작 예고편을 기억하고 계셨다. 나는 방송사로부터 2부작으로 줄이게 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도 미리 전하는 게 나았다. 나는 아버지의 실망을 줄여드리려고 2부작으로 줄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다. 순간 아버지가 도끼 눈을 떴다. 3번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지. 2번으로 줄이다니. 네가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일을 그따구로 하면서 무슨 공영방송이냐. 냅다 소리치셨다. 그리곤 팽 하고 나가버리셨다. 나는 작가에게 사정사정하여 애초 계획대로 3부작에 3번 출연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사회활동의 영역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특히 딸들의 경우 아버지의 태도가 주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한다. 나는 그 말에 200% 동의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순간에 접했을 때 나는 늘 아버지를 떠올렸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실망하시지 않을까? 내가 저렇게 하면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늘 생각했다. 나는 나의 사회적 진로를 선택할 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쪽으로 택하려고 노력했다. 시민운동 하다가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고 싶다는 말이 나의 오랜 소망이었다. 이미 민원연 사무총장을 할 때 40살의 나는 젊은 원로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방송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인생 진로가 바뀌는 큰일이었다. 민원연에 미칠 영향도 걱정이지만 나는 정말 시민운동에 뼈를 묻고 싶었다. 내가 민원연을 떠난 가장 큰 동기는 언론운동의 상상력이 고갈되었다는 것이었지만 사실 민원연에 남아 원로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내가 방송위원회에 들어가겠다고 결심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아버지였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 엿들은 언니, 오빠의 대화 중 한 부분, 즉 우리 중 누군가가 장차관이라도 되면 아버지의 한이 풀릴까? 라는 말이 내게 각인되어 있었다. 나는 평생을 스스로 나고 자라고 규정하고
한탄한 아버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었다. 막상 방송위원회에 들어가서 일해보니 행정직 결정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방송과 관련한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위원회는 정무직 자리 중에서도 웬만하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부서였다. 방송사 간 이해관계와 방송과 통신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까딱 잘못하다간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비난받기 일쑤였다. 방송통신 융합 논의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참여정부 청와대와 다른 입장이어서 본의 아니게 맞서게 되었을 때 못 버티겠다는 생각을 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도움은커녕 비난받는 처지가 되었으니 버티기도 힘들었다. 한 언론사 기자가 찾아와 최 부위원장은 청와대가 버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아요 라고 말해주기까지 하는 상황이었다.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급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공무원 사회에 들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5급도 못 떼어보고 옷을 벗는 경우가 허다하다. 너는 특이한 경력 덕분에 남들이 올라가기 힘든 차관급 직위에 올랐으니 어떤 일이 닥쳐도 감사하고 직분에 충실해라. 아버지의 이 말과 함께 공직 생활을 수행하는 데 힘이 되었던 말은 큰아주버님의 당부였다. 재수씨,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차관급인데 월급만 받는 게 다는 아니요. 비서 딸리지, 차 나오지, 사무실 공간 등등까지 생각하면 1년에 재수씨가 일을 잘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몇 억을 쓰는 거라오. 작은 결정을 할 때에도 이 일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다 서민 호주머니 턴 세금으로 주는 거라오. 큰 아주버님도 공직에 오래 몸담았던 분이라 직위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다. 아버지의 말씀이나 시 아주버니의 말씀 모두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민주화 운동과 시민 운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정부에 들어가면 더 성실하게 일해야 했다. 내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잘 마무리한 것은 오직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성실한 피와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시민운동 하다가 정무직 차관급 자리로 간 것을 그리 높이 평가해주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곧잘 딸들을 자랑하시곤 했는데 늘 장학관이었던 둘째 언니 자랑이 먼저였다. 아버지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경력을 쌓아 진급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셨다. 따지고 보면 나도 25살에 말지 기자로 시작하여 46살에 방송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이 되었으니 한 우물을 판 셈이다. 그러나 둘째 언니는 교원 순위고사에부터 교육 관료까지 되었으니 아버지에겐 더 자랑스러운 딸이었던 것이다. 나처럼 주류 사회 질서에 반발하면서 크는 삶은 아버지의 가치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늘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셨다. 일정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생활비를 대주는 것도 아닌데 그럭저럭 생계를 꾸리는 것이 유해되지 않으셨던 모양이다. 하긴 우리 식구 모두 그랬다. 큰언니는 도대체 넌 어떻게 먹고 사니? 종종 물었다. 나는 나를 잡아 식구들을 모아놓고 자유기고가로서의 활동과 원고료, 강연료 등등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다. 나는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 당시 교사 월급의 3분의 2 정도는 벌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가족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니? 애가 커가는데 어디 직장이라도 들어가야 하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걸 한다는데 너도 그런데 들어가면 안 되니? 라고 말했다. 생각해보면 나도 신기했다.
먹고 살 만큼의 원고 청탁과 강연 등이 꾸준하게 들어왔다. 엄마는 막내가 능력이 있는데 뭘 걱정이니? 막내는 뭐가 돼도 될 거야 하며 나를 격려해 주셨다.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아무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감사합니다.